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올렸습니다. 고물가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인데 약 8개월 사이 기준금리가 1%포인트 뛰어 이자 부담이 13조 원 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내각 인선 문제로 갈등설이 불거진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저녁 서울 강남모처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정부 구상에 흔들림 없이 가자는 말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수완박 논쟁이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박탈은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라고 비판했고 박범계 장관은 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냐고 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 평검사는 다음 주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한 회의를 예고했고 김호수 총장은 국회를 찾아 입법 추진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거리두기 조치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 모조품 1,200억 원어치를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하러 갔던 20대 한국인 여성 4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들은 호주에 입국한 지 몇 주 안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오늘도 역시 정치권의 뉴스가 많습니다만 먼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총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린 건 전에 없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정이 급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중국의 경기 부진도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칫하면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나빠지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지아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사상 최초로 총재 없이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원 6명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여서 더 이상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총재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이 다음 달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나설 게 유력하고 새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한은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반영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에서 2% 중후반대로 수정했습니다. 다만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성장률이 조금 낮아진다고 해도 적어도 2% 중후반 정도는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위축 속에 중국 경제 부진까지 겹치면 우리 경제가 한꺼번에 여러 위기에 휘말리는 퍼펙트 스톰을 겪을 거란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전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급한 불끄기에 나섰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석유와 곡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물가의 고삐는 이미 풀린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가 4%까지 오를 수 있다며 이달 초보다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 재래시장의 빈대떡집. 식용유와 녹두값이 치솟으면서 20년 만에 가격을 올렸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조금 올려서 조금 그나마 이제 뭐 기름값 같은 것도 내고 그러지. 이거 팔아야 뭐 재료값 주고 나면은 뭐 돈이 없는 거야. 밀가격도 1년 새 70% 넘게 오르면서 서울 칼국수 가격은 처음으로 8,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는 7.3% 급등해 역대 최고폭의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물가에 심각한 여파가 이어진 겁니다. 더구나 물가의 정점을 예단하기 힘들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올해 연간 물가는 4%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내다봤습니다. 이달 초 올해 물가 상승률이 애당초 전망치인 3.1%를 웃돌 거라고 예상했던 데서 더 비관적으로 바뀐 겁니다.
해외 요인이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압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경제에 미쳐올 것 같습니다. 물가는 천정이 뚫린 채 먹구름이 짙어가는 상황. 위기감을 느낀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오늘 새 정부가 추진하는 대출 규제 완화가 물가 안정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당장 은행빚 많은 분들에게는 타격이 갑니다. 걱정이죠. 얼마나 부담이 커질지 따져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8개월새 기준금리가 1%포인트나 올랐잖아요. 이러면 이자 부담이 얼마나 커질까요? 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만큼 오른다고 가정해서 단순 계산해 봤습니다. 0.25%포인트 오를 경우 이자 부담은 연간 약 3조 3천억 원 늘어나는데요. 8세 0.25%포인트씩 4번 올랐으니까 불어난 가계이자는 연간 약 13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인당 평균 부담은 0.25%포인트 오를 때 연간 16만 4천 원, 1%포인트가 오르면서 연간 65만 6천 원이 늘어난 걸로 분석됐습니다. 1년도 안 지났는데 이자 부담이 65만 원이 늘어났다면 이건 상당하게 큰 부담인데 문제는 이런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네, 한은이 연말까지 최소 2회 더 올려서 기준금리가 2% 이상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자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3.4에서 5.3%였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4.5% 이자로 3억 원 주담대를 받은 사람이 월 152만 원 이자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에 0.5%포인트를 단순 반영해서 이자가 5%까지 오르면 월 9만 원, 5.5%로 오르면 월 18만 원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금리 차주들은 지난 2월 말 기준 76.5%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경제가 어려우면 금리라도 내려서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계속 올립니까? 네, 물가 상승 압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포함해서 연내 7차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나오면서 미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 금리 인상에 맞춰갈 경우 우리 기준금리도 2.86%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가구당 이자 부담은 연간 345만 원, 월 28만 원 정도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가는 오르는데 대내외 성장 여건은 둔화되는 상황이라서 규제 완화 등 정책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당분간 통화 정책은 긴축 기조로 갈 것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정책은 확장적인 기조로 자,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처럼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군요. 네, 대출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DSR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취약 차주들은 돈을 빌릴 여력이 더 줄어들고 고소득층은 금리가 올라도 소득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어려운 기업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많은 영세 기업들이 이자도 못 갚고 망할 수가 있죠. 오늘 한은도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0.25%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물가는 오르고 이자 부담은 커지고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면 그게 또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어려워질 때 참 걱정이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2차 장관 후보자 발표에서 안철수 위원장 측 추천 인사가 전면 배제된 뒤에 안 위원장이 오늘 인수위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정부 구상이 틀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윤석열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오해가 얼마나 풀렸는지 다 취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안 위원장이 내일은 출근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저녁 서울 강남의 한 횟집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배석했고 안 위원장 측 배석자는 없었습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소주를 곁들여 시종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되기로 했다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공동정부에 한치도 흔들림 없이 손잡고 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내각 인선에서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모두 배제된 뒤 안 위원장은 어제 윤 당선인과의 도시락 만찬을 취소하고 귀가했고 오늘은 인수위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공동정부 구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하루 만에 극적으로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안 위원장 측은 2차 내각 인선안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고 반발했지만 윤 당선인은 인선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본인이 불쾌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안 위원장과의 통합이라는 기본 정신을 항상 생각하고 논의하겠다며 감싸안기에 나섰습니다. 국정의 공동 운영이라는 그 원칙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운 때가 있다는 그런 그 현실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안 위원장은 이르면 내일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결국 분위기가 냉랭해진 결정적인 이유는 오늘 마무리된 윤석열 초대 내각에 안철수계 인사들이 전혀 포함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보신 것처럼 안 하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장관 인선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만 안 위원장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추가로 발표된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국노총 출신의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엔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이 지명됐습니다. 장관 후보자 18명을 분석해보면 서울대 출신과 60대 남성이 다수여서 다양성 면에선 아쉽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이정식 사무총장을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로 소개했습니다. 노동계에 몸 담으며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낸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로 이 후보자는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지낸 30여 년 경력의 노동 전문가입니다.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깜짝 인선이란 분석입니다. 누구든지 막론하고 협치를 위해서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엔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이 지명됐습니다. 농림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낼 적임자라고. 세 차례 발표로 장관 인선은 마무리됐는데 18명의 후보자 중 서울대 출신이 9명으로 절반이나 됐고 여성은 3명뿐이었습니다. 평균 연령은 59.9세로 한동훈 후보자가 유일한 40대였습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인선은 주말 이후에나 발표될 전망입니다. 비서실장님과도 의논해야 되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정치권 소식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을 마무리하겠다고 나서자 윤석열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국회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할 일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죠. 결국 정국은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한동훈이라는 이름 석자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예고편이 벌어졌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을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날린 어퍼컷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전조입니다. 1순위 낙마자로 한 후보자를 지목하며 협치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도끼가 가득한 펜을 휘두를 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협치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로 협치를 깬 건 민주당이라며 자신들의 비리와 잘못을 입법 폭주로 막으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쌓아올린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한동훈 후보자 인선이 검수완박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중대수사와 관련된 곳에 수사 역량을 갖춘 인사들을 전진 배치해 견제에 나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수준에 맞는 그런 부처들로 격상시키겠다라는 당선인의 구상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오후에 열린 국회 법사위에선 여야가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위헌이라고 주장한 김호수 검찰총장을 향해 헌법 공부를 다시 하라고 했고, 이제 김호수 총장께서 수사 기소 분리는 위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헌법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로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갑니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TV조선 김하림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려던 민주당 입장에선 당혹스럽고 또 한편으론 두려운 기류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빼앗으면 자신들을 향할 수 있는 수사의 칼날이 무뎌질 거란 계산을 했겠습니다만 법무장관이 상설특검을 발동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든다는 중수청도 법무부 산하로 돼 있어서 민주당으로선 산 넘어 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더 자세한 내용은 장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직접수사권마저 없애고 이를 법무부 산하 별도 수사청을 신설해 맡기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직접수사권이 이관되는 것이고요. 명칭은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그 소속은 지금 법무부 산하로. 실제로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수사청 설치법엔 특별수사청을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 설치법 역시 중수청장 후보 추천이 당연직 위원회 법무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더라도 중대사건 수사 주체에 대한 인사권을 법무부가 갖는 구조가 됩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상설특검 역시 그 발동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국회 동의도 필요 없어 검수완박과 무관하게 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한동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 민주당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선전포고 왕 수석이 아닌 왕 장관이라는 격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상설특검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센 무기를 지닌 거죠. 민주당은 한동훈 지명자 검증에 당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박광원 법사위원장을 만나서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검수완박은 사실상 검찰을 없애는 것이라며 교각사루, 그러니까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만 여당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합니다.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를 찾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박광원 법사위원장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친여 성향의 김 총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막기 위해 직접 호소에 나선 겁니다. 검찰의 의견서를 전달한 김 총장은 20여 분간 면담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 개선은 얼마든지 따르겠다고 했지만 박 위원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고요. 또 뭐 저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한 기구를. 충분히 검찰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검수완박은 검찰을 없애는 것이라며 교각 사루에 빗댔고 결국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국민은 불행해진다고 했습니다. 제발 교각 사루 어떤 잘못은 되풀이 않았으면 좋겠다. 김 총장은 김상희, 정진석 부의장과 법사위원들도 만나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검찰 내부는 여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폭풍까지 겹치면서 심하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후보자보다 훨씬 선배 기수인 검찰 고위직들의 거취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특정 인맥이 요직을 독점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국 평검사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에 검찰 내부 분위기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수도권 부장검사는 검찰 조직보다는 정권에 신경을 쓰면서 승승장구했던 일부 고위 인사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편중 인사의 시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늘 4일 표명한 김수현 통영지청장은 검찰 내부방에 윤핵관 검사의 편중된 인사를 해 검찰 내부 분열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한 검사장 발탁이 민주당과 검찰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변수가 돼버렸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 수위도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전국의 60개 지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오는 19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인 2003년 3월 검찰의 중립성 보장 등을 주제로 처음 열린 뒤 6번째인데 이번 평검사 회의에서 검찰 총사퇴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윤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으로 장군 멍군의 기싸움을 벌이면서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치부 한성훈 기자가 오늘 하루 종일 취재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기자, 오늘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민주당은 그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현 여권과 맞서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을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 카드로 보면서 협치는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선자도 계속 국민 통합 협치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 지명하는 거 보고 끝난 거죠. 저래가지고 무슨 협치가 되겠어요. 자, 어쨌든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밀어붙이면 막을 길이 없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검수완박은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무슨 뜻이죠? 네, 이 3권 분립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입법부는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권력에 윤석열 정부가 맞설 방법은 행정부의 권한을 활용하는 건데요. 검수완박 법안 통과는 막지 못할지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맞설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맞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도 법무부 장관이 가진 상설특검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 법조계에선 한 법무부 장관이 권력자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상설특검을 수십 개, 수백 개 가동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또 검찰 수사를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이나 특별수사청 역시 현재 민주당이 낸 법안을 보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돼 있다는 점에서 결국 한동훈 법무부의 역할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 또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위헌 소송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맞지 않게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한 후보자가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더 커다란 권한을 줄 수도 있다는 거군요.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이 또 한마디 했다면서요? 네, 한 후보자는 지명 직후에 검수완박을 반드시 막겠다고 소신 발언을 했는데요. 예. 그러자 박범계 장관이 문재인 정부 법무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판적 발언을 했고 오늘 한 후보자는 전면 부인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기자가 취재한 검찰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매우 엄중한데요. 그 사표를 옷 속에 넣고 출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 또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집단 사표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가 내일 장관 후보자로 이제 서초동에 다시 출근을 한다는데 이거 오랜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 검사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등을 전전하다 2년여 만에 서초동으로 출근합니다. 예, 법무부 검찰 직원들의 마음은 또 어떨지 참 세상사가 오묘하게 돌아가는군요. 예, 한송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이 사실상 폐지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로 남겨질 것 같은데 정부는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도 또 우려했던 위중증 환자 수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만큼 유행 정점은 완전히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뀌는 거리두기 정은혜 기자가 자세히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전면적인 거리두기 조정의 조건으로 내건 건 3가지.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 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는 21만여 명으로 유행 정점기 때의 54% 수준입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2주 연속 감소세. 70%에 가까웠던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5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유행 정점이 완전히 지났다고 선언했습니다. 내일 오전엔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지난 2년간 시민과 자영업자들의 발을 묶었던 방역 조치들이 큰 폭, 어쩌면 폐지 수준으로 풀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결혼식과 장례식, 집회와 시위, 공연 등에 적용되던 규제들이 얼마나 풀릴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사실상 거리두기 해제가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의미는 없긴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실제 정부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내일 발표로 2년 넘게 유지됐던 거리두기는 마스크를 제외하고 종지부가 찍힐 전망인데요. 이렇게 일상 회복 단계를 밟 때 고위험군 보호는 더욱 철저히 한다는 게 방역 당국 입장입니다. 이 2가지 목표를 위해서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현재 1급에서 낮추는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60세 이상에 대한 백신 4차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냉장고를 열자 대기 중인 백신이 나란히 정리돼 있습니다. 60세 이상 1,066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이 시작된 오늘. 어르신들은 백신 접종에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3차 접종 계속 3번 맞으실 때 뭐 이렇게 딱히 편찮으시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건 없었어요. 이왕 맞은 거 다 맞아야지 어떻게 해요. 건너뛸 수는 없잖아. 60세 이상의 89%가 3차 접종을 한 만큼 4차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에 1, 2차, 3차까지 많이 하셨던 분들이 다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4차 접종 대상자가 고령층만은 아닙니다. 정부는 오늘 기저질환이 있는 청장년층도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의료와 방역 체계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등급이 1급에서 낮아질 가능성이 나옵니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현재 법정 감염병은 4단계로 2급은 결핵 수두, 3급은 비형 간염, 4급은 인플루엔자가 대표적입니다. 감염병 등급의 조정 여부는 내일 최종 발표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2년 만에 국경이 열린 호주로 일을 하러 떠났던 여성 4명이 퇴근길 교통사고를 당해서 숨지는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호주에 입국한 지 몇 주 안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대형 트레일러 트럭 옆에 SUV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호주 퀸즐랜드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SUV가 충돌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지만 SUV 운전자와 탑승객은 모두 숨졌습니다. 안타깝게도 20대 중반의 한국인 여성 4명입니다. 4 Korean women who were backpackers working on a farm, only been in the country a few weeks. 호주는 2년여 만인 지난 2월 20일부터 코로나 봉쇄를 풀고 국경을 개방했습니다. 이들은 20대들에 한해 일을 하면서 머무를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해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교통규칙에 익숙하지 않아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They have sadly failed to give way. The driver not giving way to a semi-trailer tragically lost their lives. 시드니 총영사관은 담당 영사를 현장에 급파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국내 유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만취한 20대 주한미군 병사가 몰던 승용차가 오늘 새벽 서울 용산의 한 주택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미군은 주차된 차량 여러 대와 담장을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회색 승용차가 주택가 일방 통행도로를 역주행합니다. 차가 지나간 자리엔 잔해가 널브러져 있고
급정거를 반복한 듯 바퀴 자국도 선명히 남았습니다. 반쯤 떨어져 나간 범퍼에 조수석 쪽은 심하게 찌그러졌고 바퀴도 구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미 8군 소속 26살 A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A씨는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면서 차와 오토바이 10여 대가 부딪히고 주택가 담장을 수차례 무너뜨린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전쟁 일어난 것 같이 꽝꽝 뭐가 깨지는 소리. 경찰은 A씨가 서울 마포구에서 술을 마신 뒤 5km 이상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주한미군 지휘 협정 규정에 따라 미 8군 헌병대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변호사 선임 후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왜 그렇게 갔는지 진술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경찰은 사고 당시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 모조품 1,200억 원어치를 몰래 들여와서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모조품 판매상들 사이에서는 이 감시자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비대면 거래가 주로 동원되고 있었는데요. 그 실태를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창고. 선반에 명품 지갑과 신발, 가방이 빼곡합니다. 품질 보증서까지 있지만 모두 모조품, 짝퉁입니다. 38살 A씨 등 4명은 중국에서 시가 1,200억 원에 달하는 짝퉁 제품을 들여와서 온라인에서 팔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산처럼 쌓여있는 이 물품들은 모두 중국에서 들여온 짝퉁입니다. 이곳 창고 안에만 15,000점이 쌓여 있는데 나머지 46,000여 점은 모두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이들은 4년여 동안 자신이 사용할 물품인 것처럼 짝퉁 제품을 국제우편이나 화물로 배송받았습니다. 감시의 눈을 피하려고 수십 명의 명의를 도용했고 상표와 제품을 따로 들여와 국내에서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판매할 소매업자도 회원제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집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직접 모조품을 들여와 팔던 고전적 수법에서 비대면과 점조직 형태로 진화한 겁니다. 자기네들끼리도 가명 내지는 별명을 사용해요. 별명. 대포폰을 사용하고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명품 시장은 15조 원 규모로 세계 7위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유명인의 모조품 착용이나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 속에 함께 늘어나는 짝퉁 유통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식약처가 만든 영상에서 우리 김치가 중국 절임 식품인 파오차이로 표기됐습니다. 이 식약처는 해당 동영상을 지우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면서 사과했는데요. 우리 정부기관 식약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식약처가 유튜브에 올린 건강정보 동영상입니다. 임신 기간 가급적 짠 음식을 피하라는 내용인데 4개 국어로 제작된 영상 중 중국어 편에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했습니다. 파오차이는 고추와 양배추 등을 소금에 절인 중국 쓰촨 지역 음식으로 중국이 김치의 원조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신치로 바꿨지만 식품안전주무부처인 식약처가 공식 계정에 잘못 표기하는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 다문화 가정에 있는 이제 임산부들을 위해서 나트륨을 좀 줄이는 어떤 그런 그 콘텐츠를 좀 만드는 과정에서 좀 일어난 일입니다. 동영상 제작과 번역을 맡았던 외주 업체의 실수라고도 했지만 식약처 공식 계정에 올리기 전 표기유료 등 내용을 제대로 감수했는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신치의 홍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실수가 벌어진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식약처는 해당 영상 삭제와 함께 대국민 사과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초코파이나 불닭볶음면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은데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들 제품을 겨냥한 근거 없는 루머가 퍼지면서 현지에서는 불매 운동까지 나타날 조짐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이중 기준 의혹.
중국 관영 매체 관찰자망의 기사 제목입니다.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한국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수출용 제품 유통기한은 12개월로 내수용 제품보다 2배 길다는 내용이 올랐는데 이를 보도한 겁니다. 중국 당국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한국에서 팔고 남은 제품을 중국 수출용으로 파는 것 아니냐며 불매운동까지 부추깁니다. 삼양식품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해외 수출 제품의 유통기한이 12개월로 똑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국가에 공급하는 제품의 사용 기한은 모두 동일한 12개월입니다. 삼양식품은 이들 국가별 식품 안전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과업체 오리온도 지난달 곤욕을 치렀습니다. 중국 인터넷상에 중국과 러시아에서만 초코파이 가격을 올렸다거나 중국에 수출되는 초코파이만 코코아 파우더 대신 건강에 해로운 코코아 버터 대체물을 사용한다는 사실과는 다른 괴소문이 퍼진 겁니다. 오리온은 국가별로 가격 인상 시점이 다르고 전 세계에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한다며 일축했지만 두 기업 모두 중국 시장 수출 규모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어서 일부 중국 네티즌의 억지 주장일지라도 그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과대학을 나온 아들이 논문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경위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복지부가 아무 문제 없는 편입학이었다고 반박했지만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내일 경북대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2018년 경북대 의대 편입학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논문입니다. 사물인터넷 관련 논문 2건의 공저자 가운데 유일한 학부생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 씨는 자기 기술서에 선배들에게 놀랄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안했고 당당히 연구에 참여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정 후보자의 두 자녀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가 근무했던 경북대병원 봉사활동 기록을 제출한 걸 두고도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봉사활동 시점은 정 후보자가 병원 진료처장과 원장으로 근무하던 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빠 찬스가 작동한 불공정한 특례 입학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 후보 측은 아들의 최종 점수가 17명 중 7위, 딸은 33명 중 27위였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고 논문도 지도교수 추천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부당한 과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내일 대구 경북대병원을 현장 방문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이 과거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강원지사 후보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공천관리위는 김 전 의원의 출마가 전체 선거 판세에 악재가 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선 부동산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북지사 후보로 신청하면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강원지사 후보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김진태 전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당 회의장을 찾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공관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지방선거 전체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고심의 결과라며 당이 지향하는 통합이란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부 발언들이 국민 통합에 저하해야 된다. 그것이 저희한테 중요한 결정 변수였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공청회를 개최해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강원지사 후보엔 윤석열 선대위에서 언론전략기획단장을 지낸 KBS 앵커 출신인 황상무 예비후보가 단수 추천됐습니다. 민주당은 부산과 울산, 경남과 충북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충북지사인 청주집을 팔고 반포집을 지켜 논란을 낳았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단독으로 지원했는데 결론이 보류됐습니다. 민주당은 광주와 충남, 전북과 제주 등 6곳의 경선 지역을 확정했는데 현역인 송하진 전북지사는 컷오프됐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국내 기업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법인세입니다. 이 자산과 매출 규모가 해외 경쟁사보다 작지만 법인세 부담률은 더 높은 국내 기업이 줄을 이을 정도인데요.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의 추경호 의원이 지명되면서 기업들이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년간 삼성전자는 법인세로 해마다 평균 12조 2,224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번 돈의 27%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반면 미국의 애플은 절반 수준인 14.5%입니다.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최고 25%로 문재인 정부 들어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시키면 세율은 27.5%까지 올라갑니다. 미국, 영국보다 높고 OECD 38개국 가운데 11번째로 법인세를 많이 냅니다. 경제부총리에 지명된 추경호 후보자는 2년 전 최고 세율을 2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명 직후에는 기업의 세금 부담 등을 발목에 찬 모래주머니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성장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실제 기업 10곳 가운데 3곳은 국내 경영 환경이 개선되면 리슈어링, 국내 복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페이버를 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돈이 이제 투자 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하지만 법인세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하고 172석을 가진 민주당과의 협의가 가장 높은 문턱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어린이까지 무차별 폭격하는 러시아군의 만행을 전쟁 범죄로 규정한 첫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1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고위급 인사를 수도 키이우에 파견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출산을 앞둔 임신부가 급히 옮겨집니다. 산부인과 병원이 폭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놀란 마음에 엄마는 아이를 안은 채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들이 대피한 극장과 산부인과를 폭격한 데 대해 유럽안보기구가 전쟁 범죄라고 공표했습니다. 국제기구론 처음입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며 추가 공습에 몰두했습니다. 마리우폴을 점령했다며 포로 영상도 공개했지만 Город Мариуполь полностью освобожден от боевиков нацистского формирования Азов, морской торговый порт.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교전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돈바스 주변에서 일대 격전이 예고된 가운데 미국은 수송 헬기, 장갑차, 대전차 드론 등 1조 원가량의 무기를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This is representative of the kinds of capabilities that the Ukrainians themselves have asked for and said they need as this fighting now gets focused on the eastern part of the country. 미국은 또 최고위급 인사가 수도 키이우를 찾아 우크라이나 지지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거론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나 해리스 부통령이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세계 3대 문학상인 영국 부커상 최종 후보에 정보라 작가가 이름을 올렸죠. 국내에서는 비주류인 SF 호러물이라서 더 눈길이 가는데요. 기괴함과 섬뜩함으로 세계를 홀렸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루라 기자가 정 작가의 소감을 들었습니다. 저주와 복수를 다룬 SF 호러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 언론의 뜨거운 관심에 연신 얼굴을 가립니다. 진짜 나오는 대로 썼는데 그 부커 재단에서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단편소설 모음집인 저주토끼는 소재부터 비현실적입니다. 뇌를 갉아먹는 토끼가 나오고 병기에서 느닷없이 머리가 등장합니다. 그대로 쓰면 굉장히 모욕이 되거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최대한 비현실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비주류 취급을 받는 장르지만 책을 발굴한 번역가 안톤 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변기에 머리가 나오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싫어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SF를 잘 쓰는 작가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SF 문학이 안 나올까? 번역본은 이미 미국을 비롯해 15개 국가에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부커상 최종 후보는 총 6편. 2016년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같은 부문의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수상은 기대하지 말라며 시종일관 농담을 한 정 작가지만 그의 메시지는 책의 결말처럼 진지하고 단호합니다. 세상의 그 불의나 부정에 대해서 저주해서 그 상황을 겪은 생존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쓸쓸하다고. TV조선 이루랍니다. 노비 장영실을 중용한 세종에게 신하들이 볼멘 소리를 하자 세종이 타이릅니다. 과인은 죄주 있는 자에게 관직을 내려 이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오. 세종에게는 고약해라는 고약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임금에게 할 말 다 하고 휙 나가버리곤 해서 성군 세종도 적잖이 속을 끓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직언을 높이사 대사헌 자리까지 내줬죠. 춘추시대 위나라 군주 영공은 심성이 괴팍하고 주색에 빠졌습니다. 공자가 그의 무도함을 탓하자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위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중수거가 외교를 맡고 축타가 종묘를 지키고 왕손가가 군사를 다스리니 어찌 망하겠습니까? 최고의 인재를 등용해 적재적소에 배치만 잘해도 나라가 보존하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신하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군주가 자신의 팔다리처럼 아끼는 신하가 있는가 하면 목에 걸린 생선뼈같이 강직한 신하가 있습니다. 누가 더 군주에게 이로운 신하일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40대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깜짝 발탁 인사입니다. 그는 검찰에서 윤 당선인과 함께 20년 넘게 일한 측근 중에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국 수사 이후 좌천과 수모를 당하고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윤 당선인이 그를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중요한 자리에 기용할 거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민주당이 지레 정치보복 운운한 배경에도 늘 한 검사장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무장관에 지명된 뒤에 장제원 비서실장은 당선인이 그에게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윤 당선인은 선거 직후에 이미 그를 직접 수사부서에 발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측근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2년 넘게 순환을 당한 한 후보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는 동시에 이 선택은 윤 당선인 본인을 위한 것이기도 할 겁니다. 한 검사장에게 칼을 쥐어질 경우 자칫 냉정과 균형을 잃을 수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장관 발탁은 파격이었습니다. 신뢰의 표현이든 민주당의 검수완박 공세를 저지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던 이제 추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입니다. 싸움이 커지면 법무부와 검찰이 정치의 경랑 속으로 휘말리고 민생이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가 법무행정의 적임자라고 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 검증된 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논쟁적인 검사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평가를 유보합니다. 다만 윤 당선인과 뜻을 같이 했지만 맹종하는 관계는 아니었다. 법과 상식을 따르고 진영을 가리지 않겠다고 한 그의 말을 믿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팔다리가 아니라 생선뼈처럼 강직한 장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4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법무장관 한동훈이었습니다.
오늘까지는 좀 쌀쌀한 감이 있었는데요. 내일은 보통 이맘때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구미는 21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8도나 더 높겠고요. 서울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옷차림은 큰 일교차에 맞게 해주셔야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좀 낮겠습니다. 강릉이 14도, 포항은 13도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와 강원 내륙으로는 비 소식이 생겼습니다. 내일 퇴근 시간대에 비가 조금 내릴 수 있겠는데요. 우산을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바다 날씨는 내일도 비상입니다.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졌고요.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날이 더 화창해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4월 14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